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이나 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잘 인식을 못했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화를 잘 내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인식하고 나서 타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기본적인 그 감정의 디폴트 값이 한국인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단지 그걸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요. 한국 사회 자체가 경쟁과 압박이 심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 취업, 직장생활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서열을 만들죠. 서열을 만든다는 건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안. 그러니까 집착과 불안이 결국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화로 표출되게 됩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경쟁입니다. 밥 빨리 먹는 거, 빨리 달리는 거, 그림 빨리 그리는 거, 그림 잘 그리는 거, 노래 잘 부르는 거. 그죠? 이러다가 이제 수학, 영어, 국어 잘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업도 다 서열이죠. 뭐 삼성 밑에 뭐 이렇게. 그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공에 대한 집착, 표로 보이니까요. 서열을 매겨버리니까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 스트레스를 쌓일 수밖에 없게 하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집단주의 문화는 한 개인이 집단 내에서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감정을 숨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터지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약자 또는 자신의 익명성을 무기로 삼아서 온라인 같은 데서 막 말도 안 되는 댓글 달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누구 나락가면 좋아하고 막 이러죠. 이것도 다 우리가 화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권위주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까요? 권위주의 문화, 그리고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문화죠. 유교주의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안에서 서열적으로 어떤 프레스,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위계질서에 위반된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은 거기서 참아야 하고 또 그것을 항의하기가 어려운 구조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분노하게 되죠. 작은 거에도 내가 계속 불공정한 거를 참았어. 근데 또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보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선동을 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양극화, 아주 강렬한 어떤 폭력적 행동도 보일 수 있죠. 다 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경제 불안, 그 다음에 사회적 격차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 양극화됐죠. 고용도 양극화, 그죠? 경제적 부양극화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불만족을 키울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모두가 다 잘 살고 있어요. 네,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가 벌어졌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도 분명히 뒤집을 수 있어. 나도 분명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되는데 경기가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쉬운 작은 일에도 자꾸 화가 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미디어, 인터넷 문화도 문제가 있어요. 뉴스가 너무 자극적이죠. 또 우리가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자극적인 기사라든지
컨텐츠 이런 거 유튜브에서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계속 분노를 자극하게 됩니다. 분노할 거리가 너무 많아져요. 우리 삶에서. 그냥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걸으면서 바람과 새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데 온통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가 누가 누굴 죽이고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치고 말도 안 되는 걸 숨기다가 걸렸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불공정하고 난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화가 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 국가 전체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금만 이슈만 생겨도 정말 연예인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SNS에다가 욕하고 나락 보내려고 그러고 또 뭐 정치인 누군가가 잘못했다 그러면 피켓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선동하고 뭐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 사회적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첫 번째는 정신적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자주 경험하게 되면 뇌에서는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증가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불안과 우울 증상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치솟았어요. 그럼 이것을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다운돼 있는 그쪽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이렇게 해서 항상성이 맞춰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파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도파민을 너무 좋아한다,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것은 우울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도 똑같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격성이 증가됩니다. 왜요? 분노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뇌 신경의 가소성 때문에 습관적으로 화가 나게 됩니다. 제가 눈을 강조합니다. 뇌의 신경의 가소성. 이 뇌신경 가소성은 자꾸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신경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가 안 났던 것도 이젠 다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뭐가 자꾸 이렇게 불만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폭력적 행동이 증가되고요. 언어적 공격성도 증가합니다. 자꾸 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집어 던지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결국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자, 외로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도와줘야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는데 정말로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삼성경제연구소에서요 연구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인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조직일수록 한 개인의 감정 표현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한국인이어서 화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집단주의 문화고 그다음에 관계주의 문화, 내가 무엇을 하면 저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얽혀있는 문화 환경에서 한 개인들은 결국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다. 그럼 숨긴 감정은 결국 어디선가 폭발하게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국인이 진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난히 화가 많다. 이거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어떤 학자가 또 연구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논리를 확장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단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집단주의, 관계주의 문화가 강하고 위계 서열,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또 자기 감정은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안으로 자꾸 숨겨지게 되고 감정의 디폴트 값이 화가 나는 분노가
디폴트 값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화를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화를 내서 잘 되는 일 없습니다. 네. 화를 내서 뭐 공부를 잘하고 아이한테 화를 냈는데 아이가 갑자기 30등이었다가 그 다음 시험에 1등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화를 났는데 갑자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이 막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천사처럼 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뤄야 되는데 이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즉각적으로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제가 권유하는 방법인데요. 6초 법칙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요. 6초만 찾는 겁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화가 덜 납니다. 해보십시오. 예, 말도 안 되게 내가 정말 참았고 정말 너무너무 분노할 일이 있다. 6초만 세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화가 많이 가라앉을 겁니다. 자, 심호흡과 이완 기법도 좋죠. 화가 나기 시작하면 긴 호흡을 천천히 쉽니다. 그러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건 뭐예요? 일단 코르티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긴장하죠. 싸우려고 딱 이러죠. 그러면 이것만 풀어줘도 몸이 긴장만 풀어줘도 이완되기만 해도 화는 많이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도 이것도 있죠.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자꾸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답 없어요. 옳고 그름 답 없습니다. 예,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인간은 옳고 그름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익숙함과 낯섦으로 행동합니다. 익숙한 걸 자꾸 하려고 그러죠. 옳은 것을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만 화가 나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옳은 것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뭔가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그 자리 좀 피해 나오세요. 또 역으로 정말 억울하게 내가 당하고 있다. 그래도 그 자리를 피해 나오세요. 그러면 좀 나아집니다. 자, 장기적으로 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하기예요. 스트레스는 확실히 이 운동에서 이 발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산소 운동이 스트레스, 화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달리기 참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화가 날 때 달리면 많이 좀 완화됩니다.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걷는 것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명상, 마음 챙김 좋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면 안 돼요. 네, 어떤 분들은 감정을 인정하지 마라, 감정을 배제해라, 뭐 참 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시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감정은 내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부정한다고 그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나쁜 감정, 예를 들어서 화, 불안, 뭐 질투심, 뭐 이런 감정들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 또한 내 안에 작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아,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질투심에 빠져 있구나. 자, 그래. 그런 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 화,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정서들이 이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그러면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기 쓰기도 좋아요.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그 상황을 관조하는 그런 습관 너무 좋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세련돼지고 조금은 이 쿨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정이 많아요. 정이 많다 보니까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유머 감각 기르기도 좋아요. 화를 유머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살짝 돌려서 유머로 승화시키는 그런 습관,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기대치를 낮추세요. 사람들,
세상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0만 분의 1이라도 내 마음대로 됐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것에 왜 화를 내요?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럼 넌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럼 나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화가 날 일이 줄어듭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죠. 그죠? 화가 났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인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름 이해는 됩니다. 그쵸? 나름 설득력 있는 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좀 덜 낼 수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당연히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뭘 해야 돼. 당연하게 돼야 돼. 이거 없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반드시와 당연히 때문입니다. 네, 넌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돼. 부모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애한테 화가 나죠. 그죠? 맞죠? 당연히.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직장인이면 당연히 일 잘해야지.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의 인지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당연히는 없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내가 화를 좀 덜 낼 수 있고 내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한 개인이 화를 잘 다룰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화를 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를 내서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연애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답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